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제6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다룹니다. 많은 장들이 최소 2개에서 최대 4,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이번 6장은 하나의 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많이 출제가 안 되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은 아주 적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의 내용은 사회복지조사론이나 사회복지행정론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결코 출제 빈도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페이지 118페이지의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7년간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영역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인데요. 7년 동안 총 8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매회 한 문제도 빠짐없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 어느 해에는 2문제 이상이 출제된 적도 있다는 것이죠. 또 7년간의 출제 분포를 보시다시피 매회 최소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20회 시험에는 3문제, 그리고 17, 21, 22, 23회에서는 2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가 2교시 과목이니만큼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는지 그 실천의 과정,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욕구사정은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실천의 과정,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정 방법 배우실 텐데요. 지역사회복지론도 2교시 과목이니만큼 실천의 과정, 욕구 사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실천론이 개인과 집단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 비전문가, 준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지역사회는 문제의 원인이면서 문제의 해결 주체이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자, 수험서 12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무엇이 지역사회의 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 지역사회의 문제에서 주거 불평등을 문제로 규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지역사회의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중독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겠지요. 하지만 또 그 지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 격차의 문제로 이제 살펴보는 등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문제도 다양하게 규명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 누가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을 1, 2, 3, 4, 5를 막 순서를 뒤집어 놓았을 때 여러분들은 순서를 재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1단계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진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 모래사장에서도 여러분은 뭔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온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비판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견이 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공부했던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메트리로 사정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사회 전체 주민, 전체 체계를 사정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지역사회를 사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수험서 12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지역사회 사정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설명, 주로 등장하는 게 지역사회 복지로 어떤 네모 박스를 주고 해당 지문에 대한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포괄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도 찾고 문제의 해결책도 찾고 전문가도 찾고 준전문가도 찾고 어찌됐든 모든 것을 사정한다. 그게 포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중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이나 혹은 문제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지 그 지역사회의 강점, 그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게 문제 중심 사정입니다. 세 번째 하위 체계 사정은 그 지역사회는 여러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1교시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을 김유경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접하셨을 텐데요. 그때 체계론, 사회체계론 공부하셨지요. 체계는 항상성을 띈다라는 개념들도 공부하셨고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개념도 공부했을 겁니다. 그처럼 지역사회는 여러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체계를 사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 체계를 사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혹은 학대, 방임에 대한 체계를 사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교 학대 교육청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학대 전담 공무원, 학대 전담 담당자를 사정하게 되겠지요. 이에 비해서 네 번째 자원 사정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원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모든 것이 자원일 테니까요. 예를 들어 인적 자원을 사정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잠재적 후원자들을 사정할 것이고 물적 자원을 사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 장소, 설비 자원 등을 사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협력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명의 사회복지사나 하나의 기관에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이런 걸 사정하고 민간기관은 이런 걸 사정하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만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라면 질병을 중심으로 사정하는 등 여러 역할을 나눠서 힘을 합치는 것을 협력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의 유형은 어느 하나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지역사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사정하면서 협력적으로 사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사회 문제 중심으로 사정을 하면서 자원도 함께 사정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정이 끝났어요. 즉 문제도 파악했고 자원도 파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하위 체계들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바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또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던 애간의 스마트 원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SMART라고 하는 이거 첫 글자 약자죠. 그죠? S, 스페시픽, 즉 구체적으로 사정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 M, measurable, 즉 측정 가능한 형태여야 된다. 계량화해서 목표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A는 attainable 또는 achieva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R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스틱과 동시에 리절트 중심입니다. 즉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결과가 기대 이상인지 기대 수준인지 기대보다 못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T,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적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T는 빼고 나머지 SMAR로만 이제 계획을 수립해도 좋습니다. 자, 이 스마트 원칙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론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출제되니만큼 한번 공부해서 두루두루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스마트, 요게 꼭 이제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단계는 이 4번째와 5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는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이 실천을 할 때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과정 중심으로 혹은 결과 중심, 즉 과업 중심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스만의 모델 공부할 때도 이 내용들은 등장을 할 텐데요. 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조사도 하고 협력도 하고 아이디어도 모색하고 토론, 토의도 하고 이런 등등등 과정에서 역량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과업 중심으로 실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사랑의 밥차도 하고 후원 물품도 나눠주고 이런 행동지향적인 과업 중심의 실천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2가지가 골고루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로스만의 3대 모델에서도 과정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의 목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실천 과정에서는 이 2가지를 함께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의견이 대립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천 과정에서 실천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참여자들, 주민 참여하다 보면 갈등과 저항은 필수 불가결하다. 즉 갈등주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주민의 갈등, 저항, 대립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다져지는 그런 결과도 이끌어낼 것입니다. 자, 만약에 실천 과정에서의 과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러면 여러분은 주민들 간의 갈등, 저항 이런 것들을 중재 관리하는 것 이렇게 답을 찾으셔도 좋고 때로는 역량 강화를 하는 것 때로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것 이런 과정 중심, 과업 중심의 실천 방안들을 답으로 찾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실천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가도 역시나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효과가 있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총괄평가도 실시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둘을 합쳐서 혼합평가를 실시하기도 할 거예요. 평가를 한다면 누가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체 평가, 외부 평가도 있을 것이고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성, 효율성 등의 이런 목적을 이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효과성도 보고요. 적은 비용, 적은 예산, 적은 시간을 들여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하는 효율성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 단계는 직선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5단계 다음에 1단계로 넘어가죠. 순환을 거칩니다. 순환. 주로 이렇게 순환이라고 할 때는 원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각 단계가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1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시 2단계, 2단계 다음에 3단계, 3단계 거치고 4단계, 다음 거쳐서 계속 이 단계가 나선형으로 돌고 돕니다. 즉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사정을 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번에 새로운 문제를 또 발견하고 이걸 계속 거치면서 지역사회가 변화를 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1, 2, 3, 4, 5 순서 섞어놓고 순서대로 가나다라마 바로 잡으시오. 그래서 뭐 나다라가마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첫 번째 유형. 1번, 2번, 3번 하고 다음에 괄호 넣기.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갈 실천 과정은 무엇이냐? 답으로 실천 찾아주기. 세 번째 유형은 네모 박스 주고 다음은 어느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1, 2, 3, 4, 5 보기에서 답 찾아내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다음 중 지역사회 사정 단계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아주 다채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소화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실천 과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여기서 말하는 사정, 우리 앞서 뭐 포괄적 사정이니 문제중심 사정이니 하는 유형을 봤지만 이번에는 2번 그 유형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욕구를 사정해 나가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신 분이라면 실습 과정에서 이런 욕구 사정을 해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혹시라도 교수님 저는 복지관이 아닌 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서 실습을 해서 이런 욕구 사정 방법을 잘 몰라요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1타 강사 김유경 교수님 있습니다. 1교시 사회복지조사론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자료 수집 방법으로도 똑같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니만큼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또 제가 지역사회복지론과 더불어 사회복지 행정론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내용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한 번 공부해서 3과목에서 다 맞춰야 돼요. 자, 그럼 또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1교시 사회복지조사론 문제를 풀다가 확신을 가지고 초점 집단 기법이 답인 문제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2교시 지역사회복지론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1교시의 초점 집단 기법이 답이 나왔으니까 2교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초점 집단 기법은 무조건 답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묻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출제위원님들은 교시별로 따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출제위원과 지역사회복지론 출제위원과 사회복지행정론의 출제위원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시가 다르니까요. 자, 그러니까 1교시 조사론에서도 초점 집단 기법이 답이었는데 2교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초점 집단 기법이 답이고 3교시 사회복지행정론에서도 초점 집단 기법이 답인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령 피우느라고 이번에 초점 집단 기법이 1교시의 답이었으니까 2교시는 아니겠지? 그렇게 푸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23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회복지조사론 시간에 심층 면접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랑 인터뷰, 면접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죠. 자,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그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통제가 어렵다. 그리고 횟수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높다. 하지만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일부 정보를 숨겨도 하는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인터뷰를 사전에 공식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고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미리 인터뷰 질문지도 주고 공문도 발송을 합니다. 제가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LH 주거복지 담당자 인터뷰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예상 날짜는 2025년 4월 4일이고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은 다음에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준 거를 토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공식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형식적인 인터뷰에 머무른다든지 혹은 인터뷰를 거절한다든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지역사회를 어슬렁 거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먼저 다가갑니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경로당 이용하시나요? 그렇지. 나 요 이용한 지 한 3년은 됐는기라.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뭐 물어볼 낀데. 아, 저희는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욕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지요. 하지만 그냥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답례품으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 잠깐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이야기 해봐라. 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 니도 와서 여 온나. 야, 여 선생님 이야기한다 큰다. 언제 온나. 요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비공식적 인터뷰입니다. 교수님 너무 사투리를 쓰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시험에서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크크크크 그때 교수님이 그 이상한 사투리 하면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구나. 귀에 딱 꽂힐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인터뷰 이해하셨죠?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소각적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조사론의 질적 연구 방법 중에 문화기술지 에스노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직접 주민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욕구를 사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 쪽방촌이니까 당연히 재개발의 욕구가 있겠지? 이것은 전문가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관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쪽방촌의 낮과 밤은 다를 것이고 주중과 주말의 활동 모습은 또 다를 것이니까요. 또 점심 무료 식사가 제공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주민들의 모습도 다를 것이고 여름철의 모습과 겨울철의 모습은 또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한 달 살이, 1년 살이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쪽방촌에 거주하면서 쪽방을 연구한 사회복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민속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혹은 문화적인 모습 혹은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적인 숨겨진 의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민속학적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소수 민족들 이렇게 보잖아요. 기안84가 태계일주 태어나서 그 세계일주 이렇게 가보면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보잖아요. 그걸 일회성 인터뷰가 아니라 적어도 며칠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음료를 제조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 생활의 어떤 풍습들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욕구 사정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포럼 또는 공청회인데요. 자, 여기서 공청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듣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나 이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되기에 앞서서 지역사회 돌봄 영역, 요양 영역, 건강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미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자료집도 제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겠죠. 또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표도 할 겁니다. 즉 포럼은 공식화되어 있는 절차이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그런 포럼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공공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통합지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국회 도서관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 사무관 서기관님이 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욕구를 사정해 가는 방식이 공청회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124페이지 표에 나와 있다시피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하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하면 보통 오전 11시 혹은 오후 3시, 4시 주중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그 시간이 한참 장사해야 될 때고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면 휴가를 내거나 그날은 셔터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계층은 아예 참석이 배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팀을 짜서 단체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특정 집단의 목소리들이 지나치게 많이 방영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미리 알고 욕구 사정을 해야 되겠지요. 네 번째 욕구 사정 방법은 주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라든지 그 분야에 실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겠죠. 당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나는 지역사회 주거 빈곤, 주거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를 잘 아는 사람은 LH 담당자 있을 것이고요. 또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을 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관리사무소의 소장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거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담당자도 있겠죠. 주택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실무자님도 있을 겁니다. 또 오랫동안 주거복지를 연구해온 교수님과 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님이 이 분야의 또 권위자이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게 주요 정보 제공자입니다. 즉 4번에 해당하는 욕구 사정 방법에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장점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견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꼭 사회복지 분야 아니라도 사회학 관점에서 주거복지를 바라보는 사람, 또 가족학 관점에서 주거복지를 바라보는 사람 등등 여러 시각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특정 전문가들은 바빠서 의견을 주기 어렵다. 혹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보를 제공자를 선택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대표성 있는 전문가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역사회 욕구로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알고 욕구 사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5번째, 6번째, 7번째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초점 집단 기법을 연구할 때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초점이란 단어는 F이죠, F. 우리가 포커싱 한다, 포커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G이고요. 인터뷰를 한다라고 해서 I입니다. 그래서 초점 집단 인터뷰, 다른 말로 초점 집단 기법, 다른 말로 FG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 집단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앞서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전문가들만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초점 집단 기법은 보통 한 3개, 4개 집단을 만듭니다. 첫 번째 당사자,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하나 구성. 두 번째는 실무자, 실무에 있는 전문가로 집단 구성. 세 번째는 학계에 있는 교수님 연구자 집단으로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거복지, 주거빈곤, 주거불평등 욕구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쪽방내에 살고 있는 주민, 전월세에 살고 있는 주민, 자가이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하나의 집단을 구성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요. 두 번째, 실무 분야라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1명, 주거복지센터 담당자 1명, 주택관리공단 1명, 그리고 LH 1명, 관리사무소 소장님 1명, 이렇게 실무자 하나 구성. 그 다음에 학계에는 사회복지학에서 주거복지 연구하는 교수님 1명,
사회학에서 주거 불평등 연구하는 교수님 1명, 가족학에서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님 1명.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집단으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집단 간의 인터뷰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안에서는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할 겁니다. 예를 들면 쪽방에 계신 분들이 저희는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라고 했더니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옳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에다가 방음,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쪽방촌 주민들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옆방에 통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시원 또 거주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점 집단 기법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초점 집단 기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의견을 내고 한 사람이 동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절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집단이기 때문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과연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서울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는 분하고 부산 진구의 쪽방에 거주하는 분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쪽방촌 거주하는 분 중에 서울 주민만 참여했다라면 부산 주민은 배제되어 있을 테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도록 진행자의 역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문영주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거빈곤, 주거불평등에 대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주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침묵으로 일관. 그러면 사회자가 노련하신 분들은 꼬리 질문합니다.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시죠? 자, 그럼 제가 한 3분 정도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3분 지나면 자유롭게 의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노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침묵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빨리 내가 녹음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 없으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점 집단 기법의 단점은 진행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조사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즉 노련하게 이 집단을 잘 꾸려가는 분들은 집단의 역동성을 살려서 특정인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지 않도록 이번에 김 선생님이 이야기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최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 남으면 김 선생님께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지 않은 노련하지 않은 분들은 특정인이 발언권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도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발언하지 못하고 그 FGI가 끝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분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참석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자 이 선생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면 벌써 이 선생님은 기분이 팍 상했죠. 저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자의 능력과 차질, 요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6번은 명목 집단입니다. 앞서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였죠. 이번에 명목은 노미널입니다. 노미널. N. 그리고 집단, 그룹, 인터뷰, I입니다. 그래서 NGT라고 합니다. NGI보다는 NGT,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뷰에서는 상호작용이 활발하지만 명목 집단에서는 인터뷰라고 할 만큼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NGI라고 하지 않고 NGT라고 합니다. T.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미널은 여러분이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을 공부했던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의 명목입니다. 항목을 붙였다. 이름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붙였다. 그래서 원래 집단이라고 하면 집단의 특성 자체가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타 강사님 김유경 교수님께서 집단과 조직의 차이를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집단이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하다라고요. 하지만 명목 집단은 초점 집단과 비교할 때 상호작용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공감 수험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각자 어느 과목이 공부하기 제일 어렵고 어느 과목이 제일 쉬운지 이야기해 볼까요? 했더니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는 지역사회복지론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교수님이 경상도 사투리 써서 집중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명목 집단은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저는 지역사회복지론 수업을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각자 자기의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그냥 종이 쪽지에 각자 써내십시오. 그래서 그 써낸 걸 토대로 해서 바를 정자를 하나씩 긋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다수의 의견은 지역사회복지론이 공부가 제일 쉬웠고 사회복지 행정론이 공부가 제일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파악할 때는 명목집단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 명목집단 하면 이름뿐인 집단이다.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다. 요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상호작용보다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 내용에 관심이 있고 몇 표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은가 하는데 초점이 있을 때 명목집단 기법을 씁니다. 이에 비해서 7번째 델파이 기법은 직접 만나지를 않습니다. 앞서 봤던 1, 2, 3, 4, 5, 6번은 주로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만나 이러지 않습니까? 만나서 인터뷰하고 직접 만나서 같이 살고 만나서 들어보고 만나서 설문지 주고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만나서 종이 쪽지에 써내거나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 좀 학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 좀 연장자인 사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델파이 기법은 우편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합니다. 저도 이제 델파이 기법 활용해서 논문을 자주 쓰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뉘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델파이 기법은 회차를 나눕니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요. 1차에는 개방형 설문. 예를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견을 주십시오. 그거를 모아서 이제 그 척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균, 중익수, 빈도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2차 설문을 줍니다. 그럼 2차 설문을 보면 1차 때 나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비슷하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1차 때의 응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의견이 조금 모여요. 그걸 가지고 다시 3차 설문을 갑니다. 그럼 2차보다는 설문이 조금 간소화되어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그런 설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델파이를 하면 보통 1회, 2회, 3회 정도 설문을 하면 합의에 이제 도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델파이는 이렇게 외우십시오. 될 때까지 델파이,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합의가 될 때까지,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하는 이유는 특정인의 의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후광 효과도 막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차례 보낸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후광 효과를 줄인다는 점은 정말로 좋습니다. 또 민주적이죠. 그죠?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니까요. 하지만 1회, 2회, 3회로 갈수록 응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성실히 응답해요. 근데 또 두 번째 똑같은 설문이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고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그 응답에 흐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델파이 하면 보통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설문조사면 한 번만 해서 끝나잖아요. 그죠? 1차 설문 보내고 회수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로 다시 원래 그분들한테 또 보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연구자, 응답자의 주관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다. 포함될 수도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8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설문조사입니다. 즉 종이로 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개인의 응답을 리커트 척도 혹은 주관식 설문 등으로 조사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의 욕구를 조사할 수 있는 특성,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복지조사론 시간에 배웠듯이 시간과 비용이 역시나 많이 듭니다. 서베이는 대규모로 실시를 하게 될 테니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의 표본을 찾기도 어려울 수 있고 또 회수율이 높지 않은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걸 미리 알고 욕구 사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 방법은 사회 지표 분석입니다. 즉 지표라고 하는 것은 소셜 인디케이터입니다. 인디케이터. 예를 들어 내가 주거 빈곤, 주거 불평등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표에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화장실이 실내에 있나 실외에 있는가? 단열재는 뭐를 쓰고 있는가? 혹은 언제 이 건축물이 지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보면 주거 빈곤, 주거 불평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9번 사회 지표 분석은 개인이 주로 연구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거고 서울은 서울연구원, 서울시 복지재단 이런 데서 연구를 할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하고 나면 정부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공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 누리집에 업로드를 해놓지요. 우리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런 욕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 혹은 정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127페이지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연구기관에서는 그 분야에는 관심이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의 피로도 때문에 무응답이나 결측값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동일한 지표인데도 부산광역시에서 연구한 자료와 부산연구원이 연구한 자료가 결과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등은 사회지표 조사에서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욕구 사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방법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죠. 즉 중요한 전문가들 만나서 인터뷰도 조금 해보고 또 FGI 집단도 좀 만들어 보고 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실시해보고 델파이 분석도 해보고 통계청 정부기관이 만든 보고서도 조금 읽어보고 절대 다수의 지역사회 주민들한테는 설문지도 조금 배포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비교할 때 지역사회 욕구를 제대로 사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네모 박스를 주고 네모 지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욕구 사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냐, 답은 초점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 초점입니다. 초점. 아니면 그냥 이거는 초점 집단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5번, 6번, 7번이라는 점. 그리고 이는 다른 과목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 번 공부해서 두루두루 써먹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장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1장, 2장 설명할 때도 그랬죠. 1장, 2장은 틀리면 안 된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장이다. 왜냐하면 난이도는 5장, 8장에서 조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이거 무조건 다 맞춰야 되겠다. 이거 공부한 거 억울하면 안 되지.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신다면 6장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장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실천 과정 그리고 욕구 사정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과정에서 실천가인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죠. 해당 내용은 7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